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서로 기대어야만 일어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안녕하세요. 고향의 샘터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이웃과 공동체, 그리고 서로 돕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높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옆집이 누구인지 모르고 지내는 요즘, 작은 불편함이 오히려 큰 인연을 만들어내는 따뜻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이웃의 온기입니다. 같은 건물에 살면서도 서로 얼굴 한번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지나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작은 사건이 우리를 이어주고 서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몸이 불편해지고 힘이 약해져도 체면 때문에, 미안함 때문에 도움 청하기를 주저하곤 하지요.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손길이 내밀어집니다. 계단 한 층 한 층을 오르내리며 발견하게 되는 이웃들의 진짜 마음, 그리고 함께라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의 해답을 오늘 이야기 속에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15층 아파트 계단을 천천히 함께 올라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 나혜자는 마트에서 나오며 무거운 장보기 가방을 양손에 하나씩 들었다. 69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스스로 장을 보는 것이 자랑이었지만 요즘 들어 무릎이 자꾸 욱신거렸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와 계단을 오를 때면 관절염이 도져서 절로 아이고 소리가 나왔다. 15층짜리 아파트 1층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혜자는 엘리베이터 앞에 붙은 고장 팻말을 보고 멈춰 섰다. 어머, 이게 무슨... 빨간 글씨로 수리 중 2에 3일 소요.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혜자는 2개의 장보기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무릎을 주물렀다. 전직 간호사였던 그녀는 자신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15층까지 이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간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다. 참, 하필이면 오늘. 하지만 혜자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고 이 동네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 아파트로 이사 왔지만 이웃들과는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그래, 천천히 올라가면 되지 뭐. 혜자는 다시 가방을 들고 계단으로 향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기 시작했다. 무릎에서 나는 소리가 마치 문짝이 삐걱거리는 것 같았다. 3층에 도착했을 때 혜자는 계단 난간에 기댔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아직 12층이나 더 올라가야 했다. 이러다가 중간에 쓰러지는 것 아닌가. 그때 위층에서 뚜벅뚜벅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혜자는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봤다.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아이를 업고 내려오고 있었다. 그 여자의 얼굴은 몹시 지쳐 보였고 업힌 아이는 칭얼거리고 있었다. 젊은 여자는 혜자를 보더니 잠시 멈춰 섰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혜자는 당황스러웠다. 이 아파트에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을 건 것은 처음이었다. 아, 네.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요. 15층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15층이요. 어머나, 이 무거운 짐을 들고요. 젊은 여자는 아이를 다시 등에 업으며 혜자를 내려다봤다. 그녀의 눈에는 같은 여자로서의 공감이 어렸다. 저희가 7층인데 거기까지라도 도와드릴까요? 혜자는 순간 고마움에 목이 메었다. 남편이 떠난 후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어본 것이 언제였을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젊은 분이 아이까지 업고 계시는데 어떻게?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김수연이라고 해요. 7층에 살고요. 저는 나혜자입니다. 15층에 살아요. 정말 고맙습니다만. 수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해요. 제가 7층에 아이 재워놓고 다시 내려와서 도와드릴게요. 15분만 기다려주세요. 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천천히 올라갈게요. 하지만 수연은 이미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 혜자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 차가운 아파트에도 따뜻한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혜자는 다시 가방을 들고 한 층씩 올라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조금 가벼웠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4층, 5층을 지나면서 혜자는 각 층의 복도를 유심히 바라봤다. 늘 엘리베이터만 타고 올라가서 미처 몰랐는데 각 층마다 화분이 놓여 있거나 문 앞에 신발이 가지런히 놓인 모습들이 보였다. 이 모든 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하는 당연한 사실이 새삼 느껴졌다. 6층에 도착했을 때 혜자는 또다시 쉬어야 했다.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경쾌한 발소리가 들렸다. 수연이 뛰어 내려오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수연의 밝은 목소리가 계단 사이로 울려 퍼졌다. 혜자는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려주고 돌아와 준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새삼 깨달았다. 정말 미안해요. 젊은 분을. 미안하긴요. 저도 요즘 너무 답답했는데 이렇게 어머니를 도울 수 있어서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수연이 혜자의 가방 하나를 받아들었다. 그 순간 혜자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무거운 것은 가방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난 3년간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외로움의 무게도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수연이 무거운 가방 하나를 들어주니 혜자의 부담이 한결 덜해졌다. 어머니, 혹시 간호사셨어요? 수연이 계단을 오르며 물었다. 어머, 어떻게 알았지? 걸음걸이나 자세가 뭔가 의료진 같으셨어요. 저희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서 본 간호사분들과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혜자는 빙그레 웃었다.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누군가 알아봐 주니 괜히 뿌듯했다. 맞아요. 서울대병원에서 35년 일했어요. 은퇴하고 나서는 이렇게 몸이 불편해질 줄 몰랐는데 35년이나요? 대단하세요. 저희 아이가 신생아 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간병해 주신 간호사분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7층에 도착하자 수연이 잠시 멈춰 섰다. 어머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아이 좀 확인하고 올게요. 그리고 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발요. 15층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수연의 집 문이 열리면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혜자는 순간 자신의 집 생각이 났다. 혼자 사는 집은 이렇게 환하지 않았다. 늘 최소한의 전등만 켜놓고 살았으니까. 들어오세요. 혜자는 사양했지만 수연의 고집에 못 이겨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작지만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거실에는 아이 장난감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다. 소파에는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할 그릇들이 그대로 있었다. 정말 지저분해서 죄송해요. 아이 키우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수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다. 혜자는 전문가의 눈으로
수연을 다시 바라봤다. 다크서클이 짙고 머리는 며칠째 제대로 못 감은 것 같았다. 산후 우울증의 징후들이 보였다. 혹시 많이 힘드시죠? 수연이 물컵을 건네다가 혜자의 따뜻한 눈빛을 마주했다. 그 순간 수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어떻게 아세요? 간호사 35년 했으니까요. 젊은 엄마들 많이 봤어요. 수연은 갑자기 눈물을 쏟아냈다. 혜자는 조용히 수연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남편이 출장이 많아서 거의 혼자 키우는 거나 다름없어요. 아이는 밤에 자꾸 깨고 낮에는 계속 보채고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겠어요. 제가 이상한 걸까요? 다른 엄마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혜자는 수연의 손을 잡았다. 갈라지고 거친 손이었다.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육아는 원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대가족이 함께 살면서 서로 도왔는데 요즘은 너무 혼자 감당하려고 하죠.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가 자면서부터는 계속 집에만 있었어요. 오늘도 장 보러 나간 게 이번 주에 처음이에요. 그럼 더더욱 답답하죠.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해요. 혜자는 수연의 상황이 자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연은 아이 때문에 고립되어 있고 자신은 나이 때문에 고립되어 있었다. 둘 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수연 씨, 제가 가끔 올라오면서 아이 봐드릴까요? 저도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한데. 수연이 놀란 눈으로 혜자를 바라봤다. 정말요? 그래도 어떻게? 간병은 제 전문이에요. 그리고 요즘 젊은 엄마들 너무 혼자 고생해요. 옛날 같으면 이웃 할머니들이 다 도와줬을 텐데.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같은 건물에 살면서도 지금까지 모르고 지냈지만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그럼 이제 정말 올라가야겠네요. 혜자가 일어서며 말했다. 제가 15층까지 다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7층까지만 해도 고마워요. 하지만 수연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다. 어머니가 저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저도 어머니를 도와드려야죠. 두 사람은 다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8층, 9층을 지나면서 혜자는 생각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것이 재앙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축복일지도 모르겠다고. 만약 엘리베이터가 멀쩡했다면 수연과 이렇게 만날 일은 없었을 테니까. 10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군가 문을 여닫는 소리였다. 10층 복도에서 들린 소리의 정체는 곧 드러났다.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집 문 앞에서 우편함을 뒤지고 있었다. 그는 작은 열쇠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계속 우편함에 맞지 않는 구멍에 넣으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아이고, 이게 왜 안 들어가지?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혜자와 수연이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혜자가 먼저 인사했다. 할아버지는 잠시 혜자를 바라보더니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안녕하세요. 혜자는 할아버지의 손에 든 열쇠와 우편함을 번갈아 보았다. 간호사로 오랫동안 일하면서 치매 환자들을 많이 봐왔던 그녀는 할아버지의 상황을 단번에 알아챘다. 혹시 우편함이 안 열리세요? 아, 네. 이상하게 열쇠가 안 맞아요. 분명히 제 열쇠인데. 할아버지는 손에 든 열쇠를 다시 들여다봤다. 혜자가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할아버지가 들고 있는 것은 우편함 열쇠가 아니라
집 현관문 열쇠였다. 어르신, 혹시 이 열쇠 말고 다른 열쇠는 없으세요? 다른 열쇠요? 할아버지는 주머니를 뒤적였다. 아, 맞다. 여기 있네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우편함 열쇠를 꺼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떤 열쇠가 우편함용인지 헷갈려 하고 있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고집스럽게 말했지만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수연이 혜자를 보며 눈짓했다. 무언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감지한 것 같았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혜자가 부드럽게 물었다. 최영수입니다. 최영수 어르신, 저는 15층에 사는 나혜자라고 해요. 그리고 이분은 7층에 사시는 수연 씨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영수는 조금 더 편안해 보였다. 어르신, 혹시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영수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다. 가족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들이 있긴 한데 연락이 안 되네요.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셨어요? 언제부터? 글쎄요. 잘 기억이. 최근에 전화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혜자는 영수의 손을 보았다. 며칠째 씻지 않은 것 같았고 옷도 같은 것을 계속 입고 있는 듯했다. 어르신,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세요? 식사요? 네, 물론이죠. 아침에 뭘 먹었더라? 영수는 기억하려고 애쓰는 표정을 지었다. 그때 영수의 우편함에서 신문 몇 개가 보였다. 혜자가 보니 일주일치가 넘는 신문이 그대로 쌓여 있었다. 어르신, 신문을 안 보세요? 신문, 그냥 요즘 읽기가 힘들어서요. 글자가 잘 안 보이고. 하지만 혜자는 영수가 안경을 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시력 문제가 아니라 인지 능력의 문제였다. 수연이 혜자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어르신이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혜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영수는 전형적인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것 같았다. 최 어르신, 오늘 저녁은 드셨어요? 저녁요? 지금이 저녁인가요? 영수가 창문 쪽을 보았다. 벌써 이렇게 어두워졌네요. 네, 6시가 넘었어요. 그러고 보니 배가 조금. 그런데 뭘 해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혜자의 마음이 아팠다. 영수는 분명히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르신, 아드님 전화번호 아세요? 전화번호요. 어디 적어놨는데. 잠깐만요. 영수는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구겨진 종이 하나를 꺼냈다. 거기에는 여러 번 써서 지워진 흔적이 있는 전화번호들이 적혀 있었다. 이 번호인가? 아니면 이 번호인가? 혜자는 영수의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르신, 제가 전화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정말요? 그럼 고맙겠네요. 사실 휴대폰 사용법도 자꾸 까먹어서. 혜자가 첫 번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최영수 어르신의 아드님이신가요? 네, 맞는데 아버지께 무슨 일이?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혹시 언제 마지막으로 안부 확인하셨나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사실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일이 너무 바빠서. 아버지가 연락하시면 받긴 하는데 요즘 전화가 안 와서. 아드님 아버지께서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계세요.
혼자 계시기에는 위험할 것 같은데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정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부산에 있어서 당장 올라가기는 당장 오시라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이라도 해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병원 검진도.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성함이 저는 같은 아파트 15층에 사는 나혜자라고 해요. 간호사였거든요. 아,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올라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혜자는 영수를 바라봤다. 그는 전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다. 아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이번 주말에 오신대요. 아, 그래요? 좋네요. 영수는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5분 후에는 또 까먹을 가능성이 높았다. 수연이 혜자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어르신이 이렇게 혼자 계시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당분간은 누군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혜자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어르신, 저희가 가끔 안부 확인하러 와도 될까요? 같은 아파트 이웃이니까. 정말요? 그럼 고맙겠네요. 요즘 너무 심심해서. 그럼 내일부터 하루 걸러 한 번씩 올게요. 그리고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영수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요즘 이렇게 친절한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혜자와 수연은 영수가 우편함을 열고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계단을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수연이 말했다. 뭐가요? 어르신 상황을 한 번에 파악하시고 아드님한테까지 전화하시고 저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경험이에요. 그리고 나이 들면 다 비슷해져요.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도 있고. 11층을 지나면서 혜자는 생각했다. 오늘 하루 만에 수연과 영수를 만났다. 둘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12층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이웃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12층 복도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무거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계속 시계를 보며 초조해하고 있었다. 아, 정말. 그가 중얼거렸다. 이럴 때 왜 고장이지? 혜자와 수연이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그가 돌아봤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역력했다. 안녕하세요. 혜자가 인사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남성은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다. 혹시 엘리베이터 언제 고쳐지는지 아세요? 이에 3일 소요된다고 하던데요. 수연이 대답했다. 이에 3일이요? 남성의 얼굴이 절망적으로 변했다. 그럼 그때까지 계속 계단으로. 그는 무거운 서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혜자는 그의 정장이 깔끔하지만 어딘가 낡아 보인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리고 서류 가방도 오래된 것 같았다. 저희는 위층으로 올라가는 중인데 혹시 어느 층까지 가세요? 혜자가 물었다. 저는 여기 12층에 살아요. 남성이 주저하며 대답했다. 그럼 집에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수연이 말했다. 남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직 집에 들어갈 시간이 아니에요. 혜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미 저녁 7시가 넘었는데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퇴근해서 집에 들어갈 시간이었다. 혹시 야근이 많으신가 보네요. 네, 그런 셈이죠. 하지만
남성의 표정은 어두웠다. 마치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12층 복도 끝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여보 들어와요. 아이들이 아빠 기다리고 있어요. 남성의 얼굴이 순간 경직됐다. 아, 네. 곧 들어갈게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혜자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혹시 가족분들이 모르는 일이 있으신가요? 남성이 놀란 듯 혜자를 바라봤다. 어떻게? 제가 간호사였어요. 사람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남성은 잠시 고민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실은 한 달 전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정리해고였어요. 어머, 수연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내한테는 아직 못 말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이들도 있고, 대출도 있고, 남성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매일 정장 입고 나가서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시간 보내고 있어요. 이력서도 쓰고 구인 사이트도 보고. 그런데 제 나이에 일자리가 쉽게 없네요. 혜자의 마음이 아팠다. 50대 남성이 실직했을 때의 절망감을 그녀는 남편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었다. 아내분께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말해요? 여보, 나 잘렸어. 이제 월급 없어라고요? 남성의 목소리에 자조적인 웃음이 섞였다. 20년 동안 가장 노릇해왔는데 갑자기 무능력한 남편이 됐다고 어떻게 말해요? 하지만 가족이니까 함께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셨을 때를 봤거든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이들이 얼마나 위축됐는지, 전 그런 모습을 제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숨기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맞아요. 정말 힘들어요. 매일 거짓말하면서 사는 게. 남성이 서류 가방을 다시 들어 올렸다. 오늘도 면접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나이가 많다고. 혜자는 그의 서류 가방이 얼마나 무거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종 서류들.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에 대한 무게까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민호라고 해요. 민호 씨, 저는 나혜자고 이분은 수연 씨예요. 우리 모두 같은 아파트 이웃이네요. 민호는 조금 더 편안해 보였다. 사실 누구한테도 말 못했던 건데 왜 처음 보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쉽게 말하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때로는 가족보다 이웃이 더 편할 때가 있어요. 혜자가 말했다. 그때 다시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밥 다 됐어요. 들어와요. 민호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다. 들어가야겠네요. 또 거짓말해야 하지만 민호 씨, 제가 하나 제안을 해도 될까요? 네. 저희가 지금 이웃들끼리 서로 돕고 있거든요. 7층의 수연 씨는 육아로 힘들어하고 10층의 최영수 어르신은 치매 초기라 혼자 계시기 힘들고 그리고 민호 씨는 취업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고 민호가 관심 있는 표정으로 혜자를 바라봤다. 혹시 저희끼리 작은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도우면 어떨까요? 수연 씨는 아이 봐줄 사람이 필요하고 영수 어르신은 안부 확인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민호 씨는 혹시 취업 정보 공유나 면접 연습 같은 거라도. 민호의 눈이 조금 밝아졌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이웃끼리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수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좋아요. 어머니 혼자 모든 걸 다 하시기엔 무리일 것 같아서 걱정했거든요.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 도움을 받기만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민호 씨도 젊으시고 힘이 세시니까 도움될 일이 많을 거예요. 영수 어르신 집 전구 갈아드린다거나 무거운 짐 옮겨드린다거나, 그리고 저도 회사 다닐 때 인사팀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이력서 봐드릴 수도 있고. 민호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망적인 표정이 떠올랐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한 달 동안 혼자 끙끙대고 있었는데, 그럼 내일 저녁에 한번 모여보실까요? 10층 영수 어르신도 함께요. 네, 좋아요. 그런데 아내한테는 뭐라고 하죠? 이웃 모임이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거짓말은 아니니까요. 민호가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다. 맞네요. 오랜만에 진짜 계획이 생겼어요. 복도에서 또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아이들이 정말 기다려요. 네, 지금 들어가요. 민호가 대답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활기가 있었다. 그럼 내일 저녁 7시에 10층에서 만나요. 혜자가 말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단비 같은 만남이었어요. 민호가 집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혜자와 수연은 다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아보세요? 나도 힘들 때가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정년 퇴직하고 나서 얼마나 우울해했는지. 특히 남자분들은 일이 인생의 전부인 경우가 많아서 그걸 잃으면 정말 힘들어해요. 13층, 14층을 지나면서 혜자는 오늘 하루를 돌아봤다. 아침에는 그냥 장보기 힘든 노인이었는데 지금은 새 이웃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머니, 정말 15층까지 다 왔네요. 그러게요. 처음에는 어떡하나 했는데 15층에 도착했을 때 혜자는 문득 깨달았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것이 불편함이 아니라 기회였다는 것을. 만약 엘리베이터가 멀쩡했다면 이 소중한 만남들은 없었을 것이다. 수연 씨, 정말 고마워요. 오늘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 덕분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내일의 만남을 기대했다. 다음 날 저녁, 혜자는 10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혼자였고 무릎의 고통이 더 심해져 있었다. 하루 종일 아픈 무릎을 쉬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아침에 수연의 아이를 봐주러 7층에 갔다가 오후에는 영수 어르신 안부를 확인하러 10층에 갔다. 그리고 저녁에는 약속된 모임을 위해 다시 10층으로 가고 있었다. 아이고, 혜자는 8층에서 멈춰 서서 무릎을 주물렀다. 무릎 보호대를 차고 있었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관절염이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아래층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수연이 아이를 안고 뛰어 올라오고 있었다. 어머니, 어머니. 수연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왜 그래요? 아이가 갑자기 열이 올라서 39도예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혜자는 즉시 전문가 모드로 바뀌었다. 무릎 아픈 것도 잊고 아이에게 다가갔다. 언제부터 열이 났어요? 1시간 전부터요. 갑자기 보채기 시작하더니 혜자가 아이의 이마를 만져봤다. 확실히 고열이었다. 해열제는 줬어요? 네, 줬는데 안 내려가요. 그럼 지금 응급실에 가야 해요. 119 불러야겠어요. 119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정도 고열이면 위험할 수 있어요. 혜자가 전화를 걸려고 하는 순간 위층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다.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민호의 목소리였다.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아요. 수연이 말했다. 혜자는 잠시 망설였다. 아이의 응급 상황과 위층의 응급 상황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수연 씨, 일단 119부터 불러요. 저는 위에 뭔 일인지 보고 올게요. 어머니, 무릎이 아프신데 괜찮아요. 하지만 혜자가 12층으로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 무릎이 욱신거려서 한 계단씩 올라갈 때마다 얼굴이 찡그려졌다. 12층에 도착하니 민호가 복도에서 영수 어르신을 부축하고 있었다. 영수는 넘어진 것 같았고 이마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 어르신이 계단에서 넘어지셨어요. 민호가 다급하게 말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모임 때문에 내려가시다가 갑자기 균형을 잃고 혜자는 즉시 영수의 상처를 확인했다. 이마의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머리를 다쳤기 때문에 조심해야 했다. 어르신, 어디 아프세요? 영수는 멍한 표정으로 혜자를 바라봤다. 누구세요? 혜자의 마음이 철렁했다. 어제는 그래도 기억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저는 나혜자예요. 어제 도움드렸던.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디죠? 상황이 심각했다. 머리 외상의 치매 증상까지 겹쳐서 영수의 상태는 매우 위험해 보였다. 그때 아래층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수연이 신고한 119가 온 것 같았다. 민호 씨, 구급대원들이 오면 어르신도 함께 병원에 가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혜자 씨,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사실 혜자는 무릎 때문에 서 있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아픔을 말할 수는 없었다. 구급대원들이 올라왔다. 하나 팀은 7층의 아이를, 다른 팀은 12층의 영수를 담당했다. 보호자는 누구세요? 구급대원이 물었다. 저는 이웃이고 어르신 아들분은 부산에 계세요. 연락 가능하세요? 네, 제가 연락드려 볼게요. 혜자는 어제 통화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셨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는데, 어머, 그럼 제가 지금 올라가야 하나요? 네, 가능하면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혜자는 민호를 바라봤다. 민호 씨, 영수 어르신과 함께 병원에 가주실 수 있어요. 저는 수연 씨, 아이 때문에. 물론이죠. 그런데 혜자 씨가 더 아프신 것 같은데. 혜자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다. 구급대원들이 영수와 아이를 들것에 옮기고 있을 때 혜자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하루 종일 무리했던 것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 같았다. 어머니, 수연이 혜자가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소리쳤다. 혜자는 계단 난간에 기댔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괜찮아요. 잠깐만.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몸이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았다. 혜자 씨도 병원에 가세요. 구급대원이 말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이 불안정해요. 같이 가시는 게 좋겠어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혜자 씨, 억지 부리지 마시고 검진 받으세요. 저희가 뭘 할 수 있을지 몰라서 그렇지. 혜자 씨가 쓰러지면 더 큰일이에요. 혜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혼자 살던 독거노인이었는데 갑자기 새 이웃의 문제를 모두 떠안게 된 것이다. 어머니, 제발 병원에 가요. 수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어머니가 아프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그 말을 듣고 혜자는 깨달았다. 자신이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이웃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었다는 것을. 미안해요. 제가 너무 무리했나 봐요. 미안하긴요. 어머니가 저희를 얼마나 도와주셨는데. 구급대원이 혜자에게 다가왔다. 일단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시죠.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요. 혜자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었다. 그럼 민호 씨, 영수 어르신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수연 씨, 아이 걱정 마시고 어머니도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혜자는 생각했다. 어쩌면 이것도 필요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던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이웃들도 진짜로 서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일지도.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면서 세 이웃은 각자 다른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를 걱정하고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위기는 때로 사람들을 더 단단하게 결속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이들은 이날 밤 병원에서 깨닫게 될 예정이었다. 일주일 후 혜자는 지팡이를 짚고 15층 집 앞에 서 있었다.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고 퇴원한 지 사흘째였다. 의사는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오늘만큼은 꼭 나가야 할 일이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오늘 진짜 나오시는 거예요? 수연이 아이를 안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는 일주일 전 응급실 소동 이후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고 수연의 얼굴에도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 있었다. 물론이지. 오늘은 우리의 첫 번째 정식 모임인데 빠질 수 없죠. 그때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민호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혜자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민호 씨도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요. 그럴 만해요. 어제 최종 면접 합격 통보를 받았거든요. 정말요? 축하해요. 민호는 한 주 동안 정말 많이 변해 있었다. 일단 아내에게 실직 사실을 털어놓았고 예상과 달리 아내는 오히려 안도했다고 했다. 혼자 끙끙대고 있는 남편이 더 걱정스러웠다면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혼자 고민하는 게 제일 힘들었다고. 그리고 이웃분들 덕분에 좋은 일자리 정보도 얻었고요.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췄다. 문이 열리자 영수 어르신이 깔끔하게 차려입고 기다리고 있었다. 머리에 붙였던 밴드는 제거되었고 표정도 일주일 전보다 훨씬 맑아 보였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아, 혜자 씨, 오늘 다리는 어때요? 놀랍게도 영수는 혜자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치매가 아니라 우울증과 영양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인 인지 저하였다는 진단을 받았다. 적절한 치료와 함께 사회적 관계가 개선되면서 증상이 호전되고 있었다. 많이 좋아졌어요. 어르신은 어떠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아들도 어제 올라왔고 요양보호사님도 주 3회 오시기로 했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이상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 엘리베이터는 고장 났었는데 언제 수리된 것일까? 어머니, 엘리베이터 언제 고쳐졌어요? 수연이 물었다. 3일 전에 고쳐졌어요.
민호가 대답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수리하러 온 기사가 그러는데 별로 큰 고장이 아니었대요. 하루면 충분히 고칠 수 있었던 문제였다고. 그럼 왜 일주일이나 걸렸을까요? 영수가 빙그레 웃었다. 어쩌면 우리에게 시간을 주려고 그랬던 건 아닐까요? 서로 알아가라고. 네 사람은 아파트 단지 내 작은 카페로 향했다. 이곳은 민호의 아내가 추천한 곳으로 아이들과 함께 와도 괜찮은 조용한 공간이었다. 카페에 앉아서 각자 근황을 나누기 시작했다. 수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요. 혜자 어머니가 주 3회씩 아이 봐주시니까 저도 정신적으로 여유가 생겼고 산후 우울증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수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다. 남편이랑도 대화를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출장 갔다 오면 제가 너무 지쳐서 대화할 여력이 없었는데 이제는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도 나누고.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한테 솔직해지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아이들도 아빠가 새 직장 구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영수 어르신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7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좋은 이웃을 만난 건 처음이에요. 아들도 자주 연락하고 여러분들도 자주 안부 물어보시고. 혜자는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새 이웃이 번갈아가며 병문안을 왔다. 수연은 집에서 끓인 미역국을 가져왔고 민호는 병원비 걱정 말라며 도움을 주겠다고 했고 영수 어르신은 매일 안부 전화를 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무리했던 제가 바보였어요. 진짜 이웃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엘리베이터도 고쳐졌고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면 계속 만나야죠.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덕분에 시작된 인연인데 이대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영수가 제안했다. 그럼 정기 모임을 만들면 어떨까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고. 혜자가 말을 이었다. 우리끼리 작은 공동체를 만드는 거네요. 서로 돕고 서로 챙기고. 맞아요. 그런데 이름이 있으면 좋겠어요. 민호가 말했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영수가 말했다. 계단 친구들은 어때요? 계단에서 만났으니까. 모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계단 친구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계단을 오르내리며 만난 사람들. 수연이 아이를 보며 말했다. 이 아이도 나중에 자라면 이 이야기를 들려줘야겠어요. 엘리베이터 고장 덕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났다고. 그리고 진짜 이웃이 뭔지 배웠다고도요. 혜자가 덧붙였다. 카페를 나와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 네 사람은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까요? 아니면 민호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오늘만 계단으로 올라가 볼까요? 수연이 웃으며 제안했다. 제 다리 상태로는. 혜자가 망설였다. 천천히 가면 되죠. 서두를 거 없잖아요. 영수가 말했다. 네 사람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1층, 2층. 각 층을 지나면서 일주일 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7층에서 수연이 말했다. 여기서 어머니 처음 봤죠. 10층에서 영수가 말했다. 여기서 제가 우편함 열쇠로 고생하고 있었죠. 12층에서 민호가 말했다. 여기서 제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고요. 15층에 도착했을 때 혜자는 깨달았다. 이 계단이 단순히 층을 오르내리는 통로가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문이었다는 것을. 그럼 다음 모임은 언제 할까요? 다음 주 토요일 어때요? 이번에는 제가 집에서 저녁 해드릴게요. 수연이 제안했다. 저는 와인 한 병 가져올게요. 민호가 말했다. 저는 옛날 이야기 많이 준비해 올게요. 영수가 웃었다. 각자 집으로 들어가면서 혜자는 문득 생각했다. 일주일 전만 해도 15층까지 오르는 것이 고역이었는데 이제는 이 계단이 소중한 추억의 공간이 되었다고. 집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파트 단지가 예전과 다르게 보였다. 그냥 집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로 느껴졌다. 혜자는 작은 수첩을 꺼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기 시작했다. 언젠가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줄 날이 있을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 고장이 가져다 준 기적 같은 인연에 대해서.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그녀는 이렇게 썼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하지만 혼자 있다고 해서 외로운 것은 아니다. 진짜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마음을 나눌 수 없을 때 오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행복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찾아온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이제 혜자에게는 그 하루를 함께 나눌 사람들이 있었다. 계단에서 만난 소중한 친구들이